먼저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생각 없이 저지르는 가해자도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헷갈리는 피해자도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정확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성희롱은 그저 일어날 수 있는 별난 일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확실히 규정되어 있죠. 지난 2015년의 예를 보면 S대 교수였던 저명한 수학자는 자신의 연구에 도움을 주던 인턴들을 공원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귀자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이 교수는 결국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S대 역사상 처음으로 성희롱 관련 구속이 되는 강력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S대 학생들은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행동이 위중한 범죄라는 걸 몰랐었냐는 원망이 섞인 것이었겠습니다. 이렇게 성희롱이 법으로 다뤄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1993년 일명 신교수 우조교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희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것이었고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성희롱 사건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성희롱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고 남녀차별금지법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를 일컫는 법률 용어입니다. 성희롱 관련 사건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중심에는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 인지 과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시선 혹은 대상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성희롱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 중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왜 같이 일을 했느냐라거나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뒤늦게 신고를 하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사실상 피해자들은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학 교수와 학과 여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진술에도 소극적일 수 있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현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나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말이죠. 이렇게 성희롱은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지위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은 행위자, 피해자, 매개, 수단, 결과 이렇게 5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행위자인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같은 근로자가 피해자인 다른 근로자에게 매개체가 되는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성적 언어나 행동 등의 수단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불이익의 결과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역, 도급, 위탁계약으로 고용되는 방문 판매원,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 고용직에 있는 직군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 남녀 고용평등법의 특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성폭력 피해 대상의 특수 고용 직군까지 확장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희롱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상대의 관심이나 추근거림, 성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성폭력이자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성적인 가해 행위로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성폭력에는 성범죄 또는 성적 불이익과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의 직접적 접촉이 있는 것,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만드는 것으로 추행과 강제추행으로 구분합니다. 또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물리적인 폭력 행사와 함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폭행과 성추행은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는 경우이며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말이나 단순 신체 접촉 행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의 법적인 처벌 기준은 신체적, 물리적 폭력 행위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성폭행은 형법상 성폭력 특별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자의 징계나 사업장 권고 또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례들을 들어보면 성희롱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성통념은 여자다움에 대한 정의를 일방적으로 내리고 여성에게 이를 강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고 이를 사회문화적 규범으로 포장해 반대성에 대해 여성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상황에서도 잘못된 집단 문화는 집단을 위해 개인이 참아라는 식으로 행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피해자의 시선과 처지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조직 내에서 피해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성희롱의 발생 빈도나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자신의 위치와 힘을 이용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던 행동 중에 습관으로 굳어져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 성희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성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한 거겠죠. 다시 말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젖어있는 왜곡된 성담론과 이미 굳어진 성차별적 직장 문화의 산물이 성희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희롱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경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중 여성이 남성보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많다는 답변을 하였고, 성희롱 행위자는 직장 상급자, 동급자, 고객 순으로 통계되었고, 성희롱의 발생 장소는 사무실, 회식 장소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기관, 기업체 차원에서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희롱 피해 경험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나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조직의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낮은 신뢰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밖으로 드러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평소 처신을 어쩌고 다녔기에 그런 피해를 당하냐,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뭐 그리 유난을 떠느냐 등 오히려 피해자를 나쁘게 보는 주변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가해자가 대부분 직장 상사이므로 신고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이나 직장 내 따돌림 등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신고를 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거나 증인을 확보할 때 그들 또한 불이익의 두려움으로 선뜻 동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묵시하였다가는 간단한 성희롱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성추행, 강간미수 등의 2차, 3차 피해로 번지며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대처의 어려움, 대안 부족, 재발 가능성 등 생존 관리의 침해로 인해 많은 이들은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치심, 우울증 등 트라우마를 겪다가 최악의 경우 자살에 이르는 등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기업의 사례를 보면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업 내에서 직원들의 성희롱 사건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당장 기업의 매출이 하락될 것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 저하, 직장 환경의 약화, 또 생산성 저하 등으로 최악의 경우엔 경영 악화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함께 일하는 근로자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희롱 문제 등 인권 침해, 고용차별 등의 사회 문제가 지속된다면 이로 인해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등 국가 경제와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처럼 성희롱 문제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희롱 문제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직시하고 함께 예방해 나가야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의 확인을 위해 퀴즈가 나갑니다. 문제를 잘 들어주세요. 다음 중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이 적용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자의 징계, 사업장 권고, 또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